매주 주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재현입니다. 저희 방송은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한밤 토요일 주잘백 토요일 주말 방송에서는요.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핫한 미국 주식, 미국 ETF, 해외 선물에 대한 기초부터 심화 교육까지 또 주요 해외 글로벌 증시 이슈에 대해서도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미국 주식과 해외 선물에 대해 다뤄주실 김보낸 칼리의 칼리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우리나라 설 연휴 기간 미증시는 딥시크의 여파로 AI 관련주들이 좀 급락 마감을 했고 또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이번 한 주 정말 우리나라 증시는 쉬어갔었던 설 명절이었었죠. 그런데 미증시는 이제 쉬지 않고 달려왔었는데 오히려 딥시크라는 충격을 가져가면서 지금 좀 엇갈린 향방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좀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시청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내용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해주셨고요. 이번 주에도 정말 높은 상승률 보여주신 우리 칼리 전문가님입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나도 함께 자세한 투자 전략, 가격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면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유튜브 히든 통신망이라고 검색해 주시면요. 오늘의 히든 종목 명과 또 주요 시황까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구독까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주 글로벌 증시 이슈 정다연 캐스터 통해서 알아봅니다. 이번 주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I 시장의 격변, 중국 딥시크 등장의 엔비디아 폭락입니다. AI 시장이 그야말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등장하면서 글로벌 AI 경쟁 구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요. 지난 27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17% 폭락하면서 약 5,89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AI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 마블 테크놀로지, 마이크론 등도 동반 하락하며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변화를 일으킨 걸까요? 바로 중국의 딥시크 AI 모델 때문입니다. 딥시크는 단 560만 달러라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AI 모델을 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오픈 AI의 GPT-4 훈련 비용인 1억 달러 이상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시세 차이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엔비디아의 고가 AI 반도체를 사용하지 않고도 강력한 성능을 발휘했다는 점인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에서는 기존 AI 기업들의 경쟁력에 대한 의문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AI 개발에서 비싼 반도체가 필수적이지 않다면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의 수익 모델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시에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딥시크가 AI 모델 훈련을 위해 오픈 AI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딥시크가 오픈 AI의 데이터를 몰래 활용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AI 업계에서는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AI 경쟁이 한층 격화되는 신호탄이 될 수 있겠는데요. AI 개발비 절반과 기술 혁신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이 글로벌 AI 시장의 판도가 급변할 가능성도 큽니다. 과연 AI 시장의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금리 정책 및 경제 전망 발표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1월 30일에 기자회견에서 금리 정책, 고용시장, 인플레이션 전망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금리 정책에 대해 파월 의장은 2%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달성하기 전이라도 이 금리 인하는 가능하다고 말을 했는데요. 다만 노동시장이 악화되거나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둔화되기 전까지는 추가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연준이 너무 빠르게 움직여 경제 회복을 저해하지도 너무 늦게 대응해 고용시장을 위협하지도 않겠다는 뜻입니다. 고용시장에 대한 평가도 나왔습니다. 파월 의장은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은 안정적이면서 이 해고가 급증하지 않는 한 큰 리스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저소득층 가계는 여전히 높은 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이민 노동력 감소가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을 듣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산시장과 AI 관련 발언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최근 AI 관련 주식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준은 AI 주도 주식 매도세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AI는 주식시장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연준은 거시경제를 중심으로 본다며 AI 관련 단기 변동에 연준이 직접 개입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규제 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만 은행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한 고객들에게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금융기관의 역할을 인정했습니다. 이외에도 무역정책의 변화와 경제 성장률 전망에 대해 언급도 있었습니다. 연준은 현재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크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올해 미국의 GDP 성장률을 2% 이상으로 예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준은 신중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 경제 상황이 변하면 유연하게 대응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 연준이 시장의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실적 발표 엇갈린 주가 현방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메타는 시장 기대를 크게 웃돌면서 상승했고 MS와 테슬라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메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메타는 4분기 매출 483억 9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지난해 순이익은 59% 급증한 624억 달러에 달했는데요. 이에 메타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4.5% 상승하면서 707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분기 매출 증가율이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한때 650억 달러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 광고 기반 수익 모델이 여전히 강력하지만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MS 역시 4분기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사업 부문의 성장 둔화가 이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줬습니다. 클라우드 핵심 사업인 애저의 성장률이 31%로 전분기 대비 둔화하면서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이 MS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3% 하락하며 428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4분기 매출 257억 달러, EPS 0.73달러를 기록했는데요. EPS가 시장 기대를 소폭 하회하면서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23% 급감하며 이 영업이익률이 6.2%까지 하락한 점이 투자자들에게 우려를 줬습니다. 또한 2024년 차량 인도량이 180만 대로 전년 대비 처음으로 감소했는데요. 이에 따라 테슬라는 올해 상반기부터 저가형 모델 생산을 시작하고 내년에는 2인승 로보택시인 사이버캡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종목들의 주가 현황과 관련 전략은 칼리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글로벌 증시 이슈 첫 번째 이슈부터 다뤄보면요. 지난 연휴 기간 동안 이제 미국 투자자분들뿐만이 아니라 국내 투자자분들도 가장 중요하게 바라본 이슈가 바로 딥시크발 AI 관련주들의 폭락이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18%, 또 브로드컴이 17%나 급락 마감을 하면서 이제 지수 하락을 견인을 했는데요. 전문가님, 이번 딥시크 사태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한 주간의 움직임 변동성을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얘기하신 것처럼 엔비디아랑 이제 브로드컴발 지금 낙폭 자체가 일단 반도체 그리고 AI 전체적으로 좀 번지면서 이번 주 좀 약세장을 이끌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그거랑 좀 별개로 반등했었던 내용들 섹터까지도 지금 일단 같이 잡아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 브로드컴 말할 필요도 없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온몸으로 흡수를 하면서 이 딥시크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그동안에 상승했었던 주가를 토해냈었던 모습이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애플이나 메타 같은 경우는 실적이나 내용 자체를 좀
살펴보면서 여기에 따라서 지금 오히려 추가 매수세가 잡히면서 반등 흐름 자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번 주는 M7 기준으로 엇갈리는 흐름 자체를 보여줬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M7 전체적인 영역이나 내용 자체를 좀 살펴봤었을 때 하락에 대한 퍼센트나 내용 자체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번 한 주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자체는 좀 약세장의 흐름이었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외적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좀 헬스케어 내용 자체에서 일단은 반등 자체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실적에 대한 내용 자체를 발표를 하고 나서 상승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기대값이나 내용 자체를 가져가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섹터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랑 이제 컨슈머 디펜시브 쪽에서 이제 3% 넘는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줬고요. 역시나 테크놀로지 섹터에서 지금 일단은 큰 낙폭 흐름 자체를 가져갔었던 흐름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내용 자체를 가져갔었던 거, 우리가 설 연휴를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딥시크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큰 하락폭을 좀 가져왔었죠.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한번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일단은 오픈 AI 경쟁 모델로 이제 R1을 공개를 했는데 600만 달러의 이제 저비용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사실 이 R1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뭐 텍스트 생성, 지시사항 준수, 뭐 제이슨 출력 등의 이제 기능 제공을 하는데 일단 뭐 좀 단점으로 좀 얘기한다라고 하면 중국 관련 특정 주제에 이제 좀 한계를 가져가고 있다. 일단 영어로 그 내용 자체 정치적 질문이라든지 뭐 시진핑 관련 질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답을 하지만 중국어로 이제 얘기를 했었을 때는 좀 제한적인 답변을 좀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요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물음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그 외적인 능력이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이 저비용으로 이렇게까지 개발을 했다라는 거는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가져왔었던 탄탄하게 미증시를 계속적으로 받쳐줬었던 데이터 센터, 뭐 GPU라든지 그리고 AI 관련 기업들 그리고 이제 뭐 이 관련했었던 모든 내용 자체에서 대장 역할을 했었던 이 엔비디아 이 종목들이 과연 이 평가가 맞냐? 이렇게 지금 값싼 비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최고 사양 고스펙으로 그렇게까지 이끌어갈 필요가 있냐. 이렇게까지 지금 만들어진 특히나 중국에서 만들어졌었던 AI 스타트업에서 이렇게 가져간다고 하면 나머지 국가에서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과연 니네 대장을 지킬 수가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점이 들면서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16% 넘는 하락을 좀 보여줬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지금 내용 자체를 조금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요. 그동안에 사실상 뭐 글로벌 헤지 펀드나 제가 일단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그동안의 상승이나 내용 자체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지금 현재 하락이나 내용 자체에 근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뭐 조정이나 내용 자체는 일시적으로 가격 조정은 받아줄 수는 있지만 확실한 내용 자체에서 조정을 이끌 만한 하락으로 조정으로 이끌 만한 내용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어떻게 보면 글로벌 헤지 펀드나 얘네들이 일부러 공매도 공격을 하면서 지금 하락을 이끌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느냐 이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뭐냐면 앞에서 상승을 계속적으로 달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도 똑같이 투자를 했었던 거예요. 정말 큰 돈을 투자를 했는데 이제는 여기에 대한 차익 실현, 수익 실현, 내용 자체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만한 어떻게 보면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명분이 없었는데 명분을 지금 이 내용 자체를 계기 삼아서 만들어졌었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 청산을 가져가면서 지금 같은 큰 매도세가 나와주고 지금 같은 결과값으로 지금 현재 낙폭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 정도로 좀 해석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내용 자체가 끝이냐라고 했었을 때 사실상 여기서 끝났다라고 하면 너무 재미가 없죠. 이렇게 돼서 뭐 지금 현재 계속 가져갔었던 엔비디아 주가가 현재 120달러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60달러, 30달러, 뭐 10달러로 소멸한다. 뭐 이런 내용 자체는 사실상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지금 현재 성장을 했고 그만큼 자본을 통해서 추가적인 투자를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일시적인 충격이나 조금 더 낙폭은 좀 가져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좀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아직까지 좀 나쁘진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제 기준으로 우리가 일단 좀 살펴봤었을 때 최근에 이제 또 이슈가 있었죠. 일단은 그 일본의 금리 인상 이슈가 있으면서 또 엔캐리 자금에 대한 청산, 엔캐리 청산, 엔캐리 자금에 대한 이탈 이 내용 자체가 있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면
우리가 지난 8월에 블랙먼데이를 거쳤었던 우리 미 증시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패닉셀이 나와주면서 정말 힘든 시기를 좀 보여줬었는데요. 자, 지난 8월 일본 금리 인상 내용 자체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 이렇게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요. 결국에는 플러스 시너지, 부스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락을 했었을 때 정말 큰 부스터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일본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 내용 자체가 받쳐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단순히 엔캐리 청산 하나만 가지고는 이 낙폭을 이끌어갈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제가 간단하게 예시로 한번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캐리 자금의 이탈이 무엇이냐? 일본은 정말 오랫동안 거의 이제 제로금리 정책을 가져가면서 대출에 대한 금리나 내용 자체에 부담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1% 미만의 대출 금리가 있다라고 하면 1억, 뭐 5억, 10억을 빌린다라고 했었을 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내는 이자 자체가 정말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자를 내가 낼 테니까 이 큰 돈을 빌려줘. 그러면 자국에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썼어야 되는데 사실상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인 거죠. 자국은 제로금리 정책이니까 나 이만큼 이자 낼 돈이 있어. 이 내용 자체, 이 큰 돈 자체를 지금 현재 선진국, 미국 같은 내용 자체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뭐 채권이라든지 지금 일단 주식 투자를 가져가는 건데 그러면 채권만 투자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3%, 5% 금리를 준다라고 하면 그 차익이 생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억을 대출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100만 원만 내가 이자를 내고 1년에 100만 원만 이자를 내고 1년에 내가 여기서 500만 원의 수익을 가져온다라고 하면 400만 원의 차익이 있다 보니까 이걸로 정말 큰 돈이 해외로 이탈하는 결과를 정말 오랫동안 가져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에 0.25% 일본이 금리를 인상을 했다라고 해서 이 자금이 한꺼번에 다 이탈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아니죠. 사실상 이 부분 자체는 우려가 있을 뿐이지 한 번에 지금 다 모든 걸 청산하고 이탈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 이탈을 하느냐? 시장의 성장성이나 내용 자체가 꺾였다라고 판단을 해봤을 때 자금이 이탈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우려가 있었을 때 훨씬 더 가속, 부스터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일본 엔캐리에 대한 내용 자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같은 경우는 고용지표의 둔화라든지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정말 깊게 가져가면서 자금에 대한 이탈 우려들이 훨씬 더 깊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번 내용 자체는 뭐 사실 설명할 필요도 없이 딥시크 쇼크겠죠. 거기에 따라서 저비용 AI 모델 내용 자체를 가져왔었던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미 정부와 그다음에 엔비디아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리고 메타 할 것 없이 서로 간에 이 정부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얘네가 좀 카르텔을 좀 가져갔다고 좀 보시면 되겠죠. 서로 간에 윈윈이잖아요. 미 정부 얘네 지금 서로 윈윈으로 계속적으로 여기서 가격을 끌어올렸었던 원동력이었어요. 남들은 침투하지 못하게 본인들만 배부를 수 있는 결과값을 가져왔었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 딥시크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물음표가 되면서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이익 추구했었던 게 찢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단순히 지금 일단 단발적일 수 있다 아니다는 지금 당장에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어쨌든 한 번에 큰 낙폭이 왔을 때는 사실상 반등의 결과값을 좀 보여주는 거고 이 내용 자체가 지속성 그리고 정말 딥시크에 대한 평가가 더 크게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오히려 정말 큰 시장의 하락폭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현재 AI 관련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관련 이쪽 관련 지금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 벌써 3주 그리고 뭐 몇 달 동안 지금 계속적으로 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연말부터 해서 산타랠리에 대한 내용 자체를 좀 가져왔었을 때 이제는 조금 비중을 좀 많이 줄여야 된다. 그때부터 계속 경고를 했었어요. 근데 살펴보니까 주변 지인들이나 지금 일단 미증시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걸 보고 이제 투자해도 되지 않냐. 결국에 이거 꺾일 이유가 없지 않냐라고 하면서 저한테 계속적으로 좀 질문을 가져왔었는데 결국엔 딥시크라는 어떠한 이유, 근거를 좀 만들어내면서 하락장을 이끌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글로벌 헤지펀드들의 지금 현재 차익 실현에 대한 내용 자체 근거가 충분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엔비디아마저도 여러분들 엔비디아마저도 하루아침에 16%
폭락을 겪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대형주라고 해서 뭐 사실상 안전하겠지, 떨어지지 않겠지라는 개념보다는 이미 고점으로 계속적으로 향하면서 과열을 크게 가져갔었던 종목들 자체는 신규 접근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특히나 내가 일단 보유했었다라고 하면 여기서 계속 눈치 보고 타이밍을 보시면서 청산 자리값을 살펴보시는 시기다. 이렇게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딥시크발 이슈로 AI 관련주들이 낙폭이 있었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하락폭이 열려 있어서 비중을 줄이는 투자 의견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보면요. 2025년 첫 FOMC 기준금리가 동결로 결론이 났죠. 과거 회의들과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무난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한때 성명문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언급이 사라지면서 시장이 놀래기도 했지만 단순한 문구 정리다라고 파월 의장이 선을 그으면서 큰 논란이 될 거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FOMC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상 제가 얘기를 좀 드렸었던 것처럼 12월 달에 이미 폭락을 좀 가져왔었어요.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산타랠리를 어떻게 보면 차버린 산타랠리를 없애버렸던 게 파월이었었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뭐 점도표라든지 이렇게 내년에 일단 원래 3번의 금리 인하가 2번으로 줄면서 그리고 그거마저도 좀 힘들 것이다라는 우려가 지금 시장에 계속적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연말에 랠리를 더 고점을 계속 갱신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서 한풀 꺾였었잖아요. 그러면 이번 FOMC나 내용 자체에서도 사실상 좀 뻔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뻔한 결과. 이번엔 금리 동결을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시청하시는 분들 왜냐면 올해 3번을 원래는 가져갔을 내용이었었는데 작년 12월 기준으로 2번으로 줄였어요. 그럼 올해 금리 인하를 2번인데 이 2번이 25bp씩 2번이잖아요. 그럼 현재 상황 자체가 녹록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판단해봤을 때 이미 앞에서 금리 인하를 했으니까 이 내용에 따른 내용 자체에서 어떻게 시장이 변화할 수 있는지 좀 지켜보겠다라는 거죠. 그럼 적어도 제가 계속 강조드렸지만 올 상반기는 절대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상반기 기준으로는 기대를 하시면 안 되고 뻔하게 계속적으로 금리 동결은 나와줄 것이다. 그래서 금리가 갑자기 서프라이즈하게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막 이런 결과는 만들어지지는 않고 상반기 자체는 계속적으로 동결을 가져가면서 파월 의장의 입에서 어떤 내용 자체가 나와주는지가 일단 굉장히 좀 중요할 텐데 이번에 일단은 좀 우려를 가져갈 수 있을 만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전, 이 내용 자체가 계속적으로 있었는데 이 문장이 삭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리가 났었죠. 처음에 이거 그러면 인플레이션 진전 안 되고 오히려 지금 우려가 정말 크게 있다라는 내용인가? 라고 했었을 때 그 부분이 아닌데 단순한 문구 정리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우려나 리스크 자체를 좀 일단락했었는데 특히나 이번에 일단은 좀 내용 자체에서 좀 살펴볼 수 있었던 거 제가 가장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거는 트럼프 행정부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회피였습니다. 결국에는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지금 가져가는 트럼플레이션,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처음에 바이든 지우기를 계속적으로 가져가면서 어마무시한 일을 처음부터 지금 1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리스크나 내용 자체가 있을 거고 시장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파월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연준은 어떻게 생각하냐? 라는 내용 자체였는데 이 부분을 지금 회피를 했다라는 거죠. 충분히 이번 타이밍은 회피를 할 만한 내용 자체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뭐 지금 이번에 이민자 단속이라든지 관세라든지 이런 내용 자체가 이번에 했다라고 해서 그게 다 올라갈까요? 아니겠죠. 3개월, 4개월 고용에 대한 변화나 내용 자체가 충분히 이어지고 거기에 따른 임금에 대한 차이나 내용 자체가 만들어지는 결과가 적어도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연준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는 거지 설레발로 지금 움직이는 거는 오히려 욕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파월도 굉장히 좀 신중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FOMC는 사실상 신중했었던 파월 그리고 여기서 충격을 가져가지 않는 내용 자체를 좀 가져가고 싶었었던 파월의 의지가 돋보였었던 FOMC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암호화폐 관련 질문으로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 자체를 얘기를 했었고 역시나 고용시장 연준이 고용 목표 지금 일단은
내용 자체는 좀 다시 논의할 것이다라고 했었고요. 노동시장 하방 리스크 자체가 지금 좀 많이 완화되었다. 현재 노동 자체가 좀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민 노동력 감소에 대한 데이터는 없고 기업들로부터 지금 의견을 취합하는 중.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3달에서 4달 정도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언급할 필요가 있는 거지. 내가 아무리 트럼프가 싫다, 내가 파월인데 트럼프의 지금 현재 정책적인 방향성이나 결정 자체가 싫다라고 하더라도 데이터 자체가 지금 나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반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나와주는 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제 3, 4개월 뒤에 만약에 이제 이 이민 노동력 감소에 대한 결과가 나와주면서 사실상 정말 시장에서 안 좋은 내용으로 치달으면 결국에는 트럼프 욕을 하겠죠. 파월 입장에서는. 뭐 직접적으로 욕을 하는 건 아니고 팔아. 결국 우리가 그렇게 금리 인상해놨고 그다음에 지금 인하 시점으로 넘어가는 이 정책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내용 자체랑 별개로 이게 지금 현재 트럼프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촉구되고 뭐 때문에 지금 현재 경기 침체가 넘어왔어. 이거 우리 탓 아니야. 우리는 계속적으로 몇 년간의 데이터로 해서 신중하게 지금 바라봤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트럼프가 지금 했었던 이 내용들이 지금 현재 우리의 정책 실패나 내용 자체로 넘어갈 수 있어라는 내용을 조만간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반박은 확실한 데이터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엔 좀 말을 많이 아껴 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시장 자체가 확실히 이번 FOMC에 대한 결과로 크게 요동을 치는 게 아니고 예상했었던 거 그리고 파월이 그만큼 신중했었던 거 이 내용을 지금 삼아서 그렇게까지 큰 충격을 가지 않았었던 FOMC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반기에는 지속적으로 금리 동결로 계속 보고 있다라고 의견 정리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 보면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이 세 기업들의 실적을 요약해서 보면 혼조세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서 모든 실적이 둔화되거나 아니면 어닝 서프라이즈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뭐 시장 해석이 지금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번 빅테크 새 기업 실적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 좋을 거 뭐가 있을까요? 자, 일단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좀 엇갈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나운서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전에는 뭐냐면 M7은 뭐로 가도 M7이다. 그러니까 M7들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난 넷플릭스 실적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서프라이즈를 가져가면서 16% 넘는 급등을 보여줬거든요. 프리장 기준으로 그만큼 가져가면서 $1,000대까지 돌파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런 거예요. 넷플릭스가 스타트를 잘 끊었어. 그럼 나머지 M7 기업들 6개들은 다 실적이 좋을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중에 하나, 애플은 이미 중국에서 판매 둔화라든지 이제 3위 자리까지 이제 뺏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지금 내용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애플 기준만 빼고 나머지들은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좀 엇갈리는 움직임을 가져왔다. 그만큼 이번 실적부터는 정말 녹록치 않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줬었던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메타부터 본다라고 하면 대단합니다. 자, 매출 자체가 지금 일단은 483.85억 달러로 전년 대비 기준으로 21%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43%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자, EPS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전년 대비 50% 성장을 보여줬는데 가장 중요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메타 패밀리 앱 DAU, 일일 평균 실사용자 수 내용 자체를 나와주는 이 DAU가 12월 평균이 33.5억 명이에요.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메타에서 포함되어 있는 앱을 사용하는 일평균 사용자가 33.5억 명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 인구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거의 뭐 지금 많은 인구들이 일단 이 메타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많은 노출이 있다라는 걸 충분히 보실 수가 있겠죠. 이 부분 자체가 이제 33.2억 명이 시장 예상치였었는데 그 부분보다도 웃도는 실적을 지금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상 그만큼 일평균 노출이 이만큼 강하다라는 거가 결국에는 광고를 맡기는 다른 기업들 자체에서도 그만큼 노출수가 많다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 메타에서 우리 노출 많이 되고 많이 봐. 그렇기 때문에 니네 사실상 광고 단가 더 올려야 돼. 우리 그만큼 자신 있어. 너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볼수록 매출 더 끌어올려줄 수 있어. 그래서 광고 단가까지 올라가고 노출마저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메타 기준으로 살펴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실적을 끌어내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기업이 제조업이냐 이러한 지금 어떻게 보면
앱 서비스나 내용 자체로 가져가고 광고에 대한 매출이 높은 기업들은 각각의 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이 내용 자체로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1분기 매출 가이던스 자체도 8에서 15%의 전년 대비 기준으로 증가 전망까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메타는 여기에 따라서 지금 일단은 상승 흐름 자체를 좀 잘 보여줬고요. 메타에 대한 내용 자체는 사실상 이전에 계속적으로 큰 리스크가 좀 있었다지만 지금 와서 본다라고 하면 정말 좀 무적이에요. 주가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710달러대까지 넘기면서 사상 최고치를 계속적으로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지금 일단은 코로나 때 이후에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 쇼크를 가져갔었던 시기와 더불어서 본다라고 하면 거의 이제 10배가량 상승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만큼 지속적인 상승을 가져가고 있는 만큼 어느 하나 지금 일단은 리스크나 내용 자체에 왔었을 때 엔비디아처럼 16% 그 이상까지 하락을 좀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테슬라 자체는 4분기 총 생산량 자체가 이제 45만 9,445대 전년 대비 마이너스 1%고 전분기 대비 3% 상승을 보여줬고 인도량 자체는 전년 대비 3% 상승을 보여줬어요. 자, 에너지 스토리지는 4분기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22% 상승. 그래서 에너지 스토리지 지금 일단은 배치량 자체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좋지는 않은 모습이었죠. 그래서 테슬라 자체도 사실 하락폭을 가져가면서 일단은 조정 장세를 만들어주다가 어제장 어떻게 보면 반등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낙폭으로 가져갔었던 내용 자체에서 오히려 상승 흐름 자체로 가져갔었던 내용 자체나 이슈는 지금 좀 나와주고 있지는 않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래요. 지금 일단은 계속적으로 계속 상승 흐름 자체를 가져갈 만한 이슈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트럼프 힘을 받아서 지속적인 상승을 가져가는데 조정을 한번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지금 현재 조정 자체가 추가적인 상승 흐름 자체를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보여줬었던 내용이고, 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매출 자체는 나쁘지는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일단 상승 흐름 자체를 잘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 하나 지금 좀 우려스러운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클라우드 매출이 이제 꺾인다라는 거예요. 이번 AI 딥시크 사태까지 같이 보여주면서 매출 둔화가 이어진다. 이 내용 자체가 지속이다라고 하면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었던 마이크로소프트마저 지금 일단 큰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엇갈린 실적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셨을 때 제 개인적인 의견은 뭐냐면 M7에 대한 투자보다는 그 외적인 투자를 가져가면서 이제는 미국 시장을 준비해야 될 때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투자 전략이나 내용 자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우측 하단 QR코드로 참여해 주시면 제가 자세한 투자 전략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미증시는 M7 기업보다는 다른 종목들을 바라보자라고 의견 내주셨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투자 전략, 가격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하단에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유튜브 히든 통신망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오늘의 히든 종목명과 주요 시황들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시간은요. 해외 주식에 관심은 많은데 아직 접근을 못하셨거나 아니면 입문은 했는데 어렵다고 느끼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해외 주식 기초 5분 완성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네.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일단은 한동안 좀 ETF에 대한 강의를 좀 가져갈 텐데 왜냐면 가장 좀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나 내용 자체는 M7 혹은 ETF 이걸로 지금 일단 좀 나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적인 분석이나 내용 자체는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가장 기초부터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가 ETF에 대한 투자나 내용 자체를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가장 우리가 좀 널리 이용할 수 있는, 널리 투자를 할 수 있는 배당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나 내용 자체가 크지 않고 분기라든지 반년 단위, 연 단위 기준으로 배당을 할 수 있는 ETF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흡사 이런 거예요. 내 원금 자체에 대한 큰 변화는 없는데 분기별로 나와주는 이 배당금 자체가 쏠쏠한 거죠. 그래서 내가 투자 금액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내 그 기본 자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변동성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가 가장 좋은 투자 관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준비한 내용 자체는 사실상 이번 딥시크 사태로 AI 관련된 조정 자체가 한번 좀 크게 나와줬죠. 그래서 이 결과로 우리가 이 AI 관련 자체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거죠. 누구나가 알아요. 지금 단기적인 버블이 충분히 껴있다는 거 충분히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나 나머지들이 이렇게 낙폭을 가져가더라도 그래, 한번 이렇게 떨어질 때 됐지. 그렇게 고점 높은 줄 모르고 올라왔다 보니까 한 번씩 이런 조정은 나와줄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에는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을 좀 바라봤었을 때는 그래, 5년, 10년 세상은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결국에는 좀 AI가 지배적인, AI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라는 거는 누구나가 다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큰 조정이 나올 때마다 이 ETF들을 모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단기 투자에 대한 개념보다는 사실상 내가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정말 이 돈을 안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매력적으로 좀 다가올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준비한 내용 자체는 일단은 미래에셋 자회사인 글로벌 X에서 가져가는 일단은 ETF인데 티커는 AIQ입니다. 딱 AI 관련 AIQ죠. 자, 일단 보수율 자체는 0.68%인데 배당률이 0.13%예요. 그래서 이거는 배당으로 좀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배당 주기도 반기별 기준으로 좀 나와주다 보니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AI 하드웨어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에 대해 이제 투자를 하는 기업인데 전체적으로 두루 모든 섹터 금융, IT, 경기 소비재, 통신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좀 두루 지금 일단은 가져가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중 자체도 보시면 지금 일단은 테슬라, 넷플릭스, 브로드컴 지금 일단 상위 기업들 지금 일단은 빅테크 위주로 일단 좀 가져가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투자 관점이 이런 빅테크나 내용 자체를 살려가면서 AI에 대한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기업에 대한 투자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은데 확실히 빅테크 지금 현재 비중이 높아서 혹시 조금 더 빅테크에 대한 조정이 나와주면 그때 접근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지금 일단 로보 글로벌 AI ETF인데 지금 일단 THNQ입니다. 티커는 THNQ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소프트웨어에 집중한다. 나는 AI에 대한 지금 현재 투자가 사실상 전반적인 내용보다는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치고 갈 것 같아. 지금 말씀드리는 이 ETF들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나 내용 자체를 보면서 폭발적인 상승 흐름 자체를 보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차곡차곡 내가 저비용으로 모아가면서 사실상 단발적인 투자보다는 5년, 10년에 대한 계획, 그러면 10년 뒤에, 5년 뒤에 바라봤었을 때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금 일단 시장 자체가 집중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 종목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한 내용 자체는 오히려 우리가 이제 로봇 어떻게 보면 자동화 설비 이쪽 AI 기준으로 이쪽으로 좀 넘어가는 시대에 대한 투자를 내가 생각해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ROBT입니다. 자, 이 ETF인데, 자, 이 ETF는 일단은 보유 종목 수도 얘네도 이제 111개예요. 근데 이제 주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엔비디아나 뭐 인투이티브 서지컬 그리고 어도비 같은 게 이제 상위에 이제 좀 노출되어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자동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집중할 거냐, 두루 집중할 거냐, 아니면 AI를 통한 지금 현재 기기화에 대한 내용 자체로 일단 내가 투자 관점을 가져갈 것이냐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세 가지 기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제가 교육이면서도 우리가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티커들 정리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QR코드로 참여하셔서 이런 부분들 조금 궁금해요 라고 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배당주 ETF에 이어서 오늘은 좀 장기 투자에 좋은 AI ETF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추가적인 내용 필요하신 분들은요, 하단의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 글로벌 증시 이슈 정다영 캐스터 통해서 알아봅니다. 다음 주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5년 1월 고용지표 발표입니다. 2월 첫째 주는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되는 주간입니다. 화요일 졸트 보고서를 시작으로 수요일 ADP 비농업 고용 변화, 금요일은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됩니다. 특히 이번 고용지표가 주목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최근에 있었던 제롬 파월 의장의 FOMC 기자회견 내용 때문입니다. 특히나 고용이 견조하다고 언급하면서 파월은 고용이 급하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고 싶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고용지표에 따라 시장의 향후 금리 방향성에 대한 예측이 달라질 것이고 이에 따른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작년에 큰 폭의 하락을 불러왔던 엔캐리 자금 청산 이슈가 겹쳐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급락은 일본의 금리 인상과 더불어 이 미국 고용의 급격한 둔화로 인해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면서 나타난 급락이었습니다. 특히나 트리거로 작용했던 ISM, PMI 지수와 더불어 이 미시간대 발표 지표가 같은 주간에 발표하기 때문에 이 다음 주는 고용 지표와 더불어 해당 지표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한 내용들은 칼리 전문가님과 함께 뒤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어지는 빅테크 실적입니다. 이번 주에도 대형 빅테크들의 실적의 지수가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에도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요. 먼저 월요일에는 사이버 보안 기업으로 최근 근래 1년간 주가가 급등하면서 주목받은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화요일에는 구글과 AMD, 이 글로벌 제약사인 머크와 화이자, 추가로 스포티파이, 펩시코, 치폴레 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비만 치료제로 잘 알려진 노보노디스크, 반도체 기업인 퀄컴 등이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고요. 목요일에는 주요 실적 시즌 중 가장 늦게 실적을 발표하는 아마존닷컴과 이 비만 치료제 양대 산맥인 일라일리 등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적 기업들의 주가 전망은 칼리 전문가님과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연준 위원들의 말말말입니다. 25년 첫 FOMC 회의를 마치고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이어집니다. 특히 이번 FOMC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질문들을 파월이 사실상 차단을 한 상황에서 이 연준 위원들의 개개인의 견해를 통해 이번 회의 그리고 나아가 연준의 종합적인 견해를 예견해 볼 수 있는 시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번 FOMC가 동결이라는 이슈를 제외하면 조용히 넘어간 만큼 이 연준 위원들의 말에 증시가 크게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전문가님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글로벌 증시 이슈 첫 번째 질문부터 보면요. 다음 주도 정말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표부터 보면요. 우리 전문가님이 항상 강조하는 고용 지표 주간입니다. JOLT의 보고서를 포함해서 비농업 고용 지수, 그리고 ISM, PMI 지표, 미시간대 지표 등 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지표들이 모여 있는데요. 전문가님, 네, 이 중에서도 저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지표 있을까요? 사실상 지금 얘기하셨던 졸트라든지 비농 같은 경우는 둘 다 가장 중요해요. 중요한데 최근에 사실상 좀 충격이나 내용 자체를 가져가기는 조금 힘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얘네의 중요도는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중요도가 높은데 우리가 시장의 변화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 만약에 이제 파월 같은 경우가 2% 도달하지 않으면 우리 금리 인하 안 할 거야라고 했었던 막 그 시기 때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물가 지표보다는 고용이 꺾이는, 고용의 타이트함이 풀리는 그 시기 때는 비농 지표에 대한 졸트에 대한 내용 자체를 굉장히 크게 예의주시하면서 단기적으로 지표 발표했을 때 300포, 500포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는 그 이상의 변동성을 단 1분, 5분 만에 보여줬었던 지표였었는데 이번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반기 기준으로는 금리 정책에 대한 내용 자체가 사실상 변화가 없을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와주더라도 고용이 높잖아요. 고용이 높으면 어떤 결과가 나와주냐면 연준이 그럼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상반기는 안 해 라는 생각이 깔려 있고 그 다음에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놓고 본다라고 하면 고용 높으면 지금 현재 미국 경기 좋은 거 아니야? 긍정 삼으면서 반등할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꺾인다. 고용이 꺾이면 그러면 오히려 연준이 두 번 얘기했었고 하반기부터 가져갈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앞당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이 고용 자체는 사실상 오히려 시장의 상승 원인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너무 극단적인 상승과 하락만 나와주지 않고 예상치와 이전치 대비 기준으로 적당한 수준만 나와준다라고 하면 뭐로 가도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최근에 딥시크에 대한 충격이나 내용 자체에서 반등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정도로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우리 고용지표 잘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질문 살펴보면요. 이번 주도 대형 기업들의 실적이 연이어서 나오면서 증시 변동성을 좀 키웠는데요. 다음 주도 만만치가 않네요. 아마존과 애플, 퀄컴, 그리고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등 이 알만한 기업들의 실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가 잘 나오면 주가가 확 뛰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좀 잘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기업들 저희가 좀 눈여겨볼까요? 네. 일단 애플은 일단 좀 나왔는데 나머지 이제 좀 본다라고 하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클라우드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일단은 크게 혼났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여기서도 성장률이 꺾인다 내용 자체만 좀 지켜보시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보노나 일라이릴리를 조금 더 지금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현재 자리값이나 내용 자체를 저는 좀 바닥 자리값으로 이전부터 좀 얘기 드렸었던 자리값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가장 지금 현재 눈여겨보고 아마 다다음 주에 이제 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히든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일라이릴리나 지금 현재 노보노디스크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일단 M7 기준으로 이탈한 자금들이 이쪽으로 좀 몰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실적 발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발표 중에서도 노보노디스크와 또 일라이릴리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추가적인 내용 필요하신 분들은요. 하단의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방송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글로벌 마켓 투자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해외 선물 기초교육 시간인데요. 국제 유가, 미국채, 유료화와 달러화, 그리고 천연가스, 골드뿐만 아니라 나스닥과 S&P 500 지수 선물까지 다양한 상승과 하락에도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해외 선물인데요. 우리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이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칼리 전문가님이 지금 아주 쉽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어떤 거 준비해 주셨나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제 수렴 형태에 대한 내용 자체를 가져갔는데 거기에 따른 채널링 그리고 채널링을 가진 지금 현재 상승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자리값 타이밍을 좀 설명드리는 건데 사실상 이제 지난주에 좀 한 번 더 언급은 좀 드렸어요. 우리가 수렴 형태를 가져가는 방법 자체는 뭐냐면 이전의 추세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횡보하는 결과값 이런 경우가 보통은 수렴 형태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이제 좀 자칫 잘못하면 박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박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박스랑은 조금 다릅니다. 박스 같은 경우는 가로로 횡보 장세를 계속적으로 좀 가져간다라고 하면 얘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한 점으로 몰릴 정도로 더 변동성이나 내용 자체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이 시장에서 가장 또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물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분봉이든 일봉이든 내용 자체에서 이렇게 수렴 형태에서 이탈하는 지금 추세 시작 지점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크루드 오일에 대한 상승이나 내용 자체도 예견을 좀 드렸었던 것처럼 이탈을 했었던 내용 자체에서의 에너지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에 대한 결과나 내용 자체가 사실상 88 그리고 90달러대까지 그리고 최대치로 본다면 100달러 이상까지 상승 흐름 자체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자, 지금 현재 변수 중에 변수입니다. 지금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오히려 이 수렴 형태에서 주요 라인대인 앞에서 이탈했었던 이 추세 라인대를 지금 하락 이탈했었던 결과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우리가 선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내가 앞에서 설계하고 시나리오를 가져갔었던 이 결과에서 차이가 만들어지고 그 이상에서 일단 데이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 구간대에서는 좀 과감한 손절과 방향성 자체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자 기준에서는 제 일단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가 지금 일단 다시 낙폭을 가져가고 있죠. 그럼 이 낙폭은 사실상 가만히 냅뒀다라고 하면 저는 계속적으로 상승했을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트럼프가 이 악물고 지금 오일 가격, 천연가스 가격을 떨구기 위한 작업을 굉장히 크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불확실성,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나 내용 자체가 여기서 크게 작용을 하면서 오일 가격을 지금 크게 하락을 지금 견인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가만히
앞뒀던 골드 가격 자체는 다시금 신고점을 갱신하고 지금 일단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 역시 골드는 지속적인 상승이다. 내용 자체를 가져가면서 지금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 추세에서는 좀 오일에 대한 투자보다는 골드에 대한 선물 투자를 가져가시면서 상승에 대한 추세 그리고 정고를 지금 돌파하는 이 시작 지점만 조금 가볍게 넘긴다라고 하면 오일선을 이탈하지 않은 지속적인 상승 흐름 자체를 당분간 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골드 가격이 이만큼 상승을 가져간다. 그리고 상승 추세를 계속적으로 이끌어간다라는 내용 자체는 결국에는 지수나 지금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이나 내용 자체에서 큰 하방 압력이 될 수가 있고 시장 전반적인 안전자산에 대한 내용 자체 그래서 우리가 큰 돈이 움직이는 게 달러 쪽으로 움직이냐 채권 쪽으로 움직이냐 골드 혹은 비트코인 쪽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우리 현재 단기적인 변동성 내용 자체를 체크해 볼 수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원자재에 대한 변동성 내용 자체가 각각의 선물 투자에 대한 개념보다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나의 전체적인 투자적인 내용 자체에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골드, 오일, 나스닥, 채권금리 그리고 이렇게 구리 같은 변동성들 같이 살펴보시면서 투자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외 선물 기초 교육까지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교육과 또 투자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